어, 여기 뭐 물이 새는 것 같은데? 뭐죠, 이거? 예? 아, 그래요? 아까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부장님이 다녀가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을 했죠, 이거? 자, 자. 그럼 여기는 비워두고 여기부터 이제 써야 되겠네. 예. 자, 그래서 뭐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학개론보다 더 중요한가 봐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치대에 관한 이론을 배워달라 이겁니다. 그 치대에 관한 이론은 농경지 지대론하고 도시토지 지대론이 있는데 그 농경지 지대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던 리카도라는 학자의 무슨 지대설? 차액 지대설. 리카도는 고전학파다 하는 걸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리카도는 농사지어서 매상을 했다. 그럼 매상 가격이 나오겠죠? 가게에서 아까 뭘 빼라 그랬어요? 생산비 빼라. 자, 빼서 남은 게 보다 잉여로서 치대가 되는데, 자, 리카도는 비옥도에 따라서 우등지하고 열등지가 있다. 그럼 우등지는 생산성이 좋겠죠? 그래서 가격이 매상을 했더니 20, 10 이렇게 나와 10이 남았지만 열등지는 당연히 비옥도가 떨어지니까 매상을 했더니 1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럼 여기 10 빼면 남는 게 얼마다? 0이다. 자, 이와 같이 가격과 생산비가 어때요? 같아서 치대가 0인 땅을 리카도는 뭐라 불렀고? 한계지라고 불렀고,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좋아서 매상이 더 나와서 요 한계지하고 요만큼 차액이 생겼죠? 그래서 요게 무슨 지대설이다? 차액 지대설이다. 자, 그래서 리카도는 고전학파니까 뭐가 뭐를 결정하죠? 가격이 치대를 결정하게 된다. 자, 리카도 이론에 대해서 비판한 도학자가 있네요. 하나는 한계지에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치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누구였죠?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사유재산권이 있는 곳, 즉 소유권이 있는 곳에는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학자가 티넨이었네요. 티넨은 위치 지대설을 주장하게 되고 다른 말로 입지 교차 지대설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지대설은 리카도는 무슨 차이 때문에? 비옥도 차이 때문에 생산성에 차이가 생기고 그게 무슨 차이가 나오죠? 지대 차이가 나오는데 여기는 비옥도가 만약 동일하다면 리카도는 생산성이 같으니까 지대도 같다 이렇게 나가지만 여기 있는 티넨은 비옥도는 어떠하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치가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거다? 치대 차이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치대 차이가 생긴다. 위치가 좋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여기 시장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뭘 절약할 수 있다?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어때요? 시장하고 거리가 멀어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 지주에게 줄 수 있는 지대가 없는 이런 한계지에 비해서 이 땅은 한계지에 비해서 뭘 절약할 수 있다고요? 한계지에 비해서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수송비를 절약한 것만큼 지주에게 치대입니다 하고 더 줄 수 있는 거죠. 수송비 절약분이 곧 뭐가 되는 거다? 치대가 된다. 그래서 티넨은 리카도 이론에다가 여기 치대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리카도는 뭐만 생각했어요? 매상한 가격에서 뭘 빼는 거다? 생산비 요걸 뺀다 이랬지만 티넨은 거리에 따른 뭘 따졌다? 수송비를 따져서 수송비까지 빼서 남은 게 뭐다? 치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수송비는 이제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있겠죠?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다? 전체 거리를 곱하면 전체 수송비가 되겠죠? 자, 지대를 Y축으로 놓고 이렇게 Y는 이것을 A로 놓고 단위 거리당 수송비를 P라고 쓰고 거리를 X라고 쓰면 Y는 A-BX가 되는데 이런 형식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기가 Y축이니까 치대가 되고 X축이니까 거리가 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주에게 줄 수 있는 지대는 점점 어때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겠죠. 자, 내려가는데 그 경사도는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단위 그리당 수송비가 많이 든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kg 수송할 때 수송비가 많이 드는 거죠. 왜 많이 든다고요? 무게나 부피는 게 많이 나가니까. 그런 농산물을 우리는 무슨 농산물? 집약적이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조방적이다. 그래서 여기가 커지면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다 어떤 농산물 지을까 했을 때 도심에 가까운 곳은 집약,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어때요? 조방에서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요 이론은 알론소라는 학자가 그대로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도시에도 써먹을 수 있죠. 도시 토지에 써먹으면 그래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가 된다? 상업지. 더 나가면 주거지. 더 나가면 공업지. 더 나가면 농업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토지가 구성되는 것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고 하는 선을 쭉 연결한 게 뭐였죠? 이게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 이론인데, 자, 입찰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자, 여기에서 매상을 해서 어때요? 정상이윤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은 다 빼고 남은 게 잉여죠? 그 남은 걸 다 어때요? 지주에게 입찰지대입니다 하고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걸 다 줘버렸으니까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남은 거 다 줬으니까. 그리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 지대는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걸 다 줬으니까 최대한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적어도 입찰지대라고 하는 개념은 또 도시토지에 그대로 응용해서 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보시면 83쪽에서 리카도의 무슨 지대설이죠? 차액지대설 틀린 겁니다. 요 이론이죠. 차액지대설. 그러면 한계지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죠?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계지에서는 뭐가 같아요?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어때요? 같습니다. 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를 뭐한다? 상승시킨다. 뭐가 뭐를 결정하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자,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는 위치 등 입조건도 포함합니다.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토지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생산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생산성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지대가 상승하면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요 이론은 신고전학파 이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리카도는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한다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랬죠.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티넨 이야기입니다. 위치 지대설. 이렇게 지대 결정이 비옥도만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도시 토지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한 겁니다. 2번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비지나 도시 중심자의 접근성에 따라 뭘 고려했죠? 수송비 고려했습니다. 수송비는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에게 줄 수 있는 지대는 점점 어때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에서 수송비 절약분이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대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대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돼요? 우하향하게 됩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아지니까 지주에게 줄 수 있는 지대는 점점 내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도심과 가까운 토지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생산자는 토지 이용을 줄이고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재 이용을 늘리게 된다. 그게 무슨 이용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집약적 이용 기억납니까? 도심에 가까운 곳은 무슨 이용이 된다? 집약적 이용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토지 이용의 양태는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중심지로부터 거리에 따른 동심원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뭐가 틀렸어요? 토지 이용 양태는 생산비가 아니고 뭐에 따라서?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동심원지대 모델은 맞습니다. 이 동심원지대 모델이 나중에 이제 또 누구에게 이어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도시 토지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3번으로 가서 다음은 야채, 곡물, 목재, 목충 4가지 상품에 대한 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 생산비, 수송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상품만으로 옳게 나열된 것 이래 물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야채 보시면 가격에서 뭘 빼야 돼요? 생산비하고 수송비 빼고 이제 지대 지불할 수 있죠? 그러면 수송비 얼마예요? 1kg니까 그 10이네. 그럼 생산비 80이니까 빼면 얼마예요? 200에서 80하고 10 빼면 90 빼면 110이잖아요. 110 남았으니까 지주한테 80 줘도 30 남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대 지불해 되잖아요. 80. 두 번째로는요. 곡물은요. 250에서 생산비 100 빼고 수송비 얼마 빼야 돼요? 50 빼면 150 빼니까 100 남았네요. 그럼 60 줘도 남죠? 예, 그 다음에 목재는요. 280에서 120 빼고 또 얼마 빼야 돼요? 100 빼고 그럼 220 빼고 그러면 60이니까 50 줘도 그래도 10 남네요. 그 다음에 목축업은요. 300에서 130 빼고 150 빼고 그럼 얼마예요? 120 남죠? 아니 그냥 20 남네. 미안해요. 자, 그냥 20 남죠? 근데 30 주면 자기 손해죠? 그러니까 지대 지불 못 하겠네. 그래서 여기 지대 지불이 가능한 거는 목축 빼고 나머지 3개네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자, 넘어갑니다. 4번 다음에 설명하는 지대 이론 옳은 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희소성의 법칙과 자본주의에서는 토지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한다. 끝났네. 이걸 뭐라 그래요?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사유재산권이 있는 곳에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위치나 비옥도,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분 등 이런 거와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소유자가 지대 내놔라 요구하니까 결국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과 관련된 지대 이론으로 옳은 거. 자,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다. 뭐요 그거?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이죠. 그래서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연히 뭐하고? 증가하고 제하의 평균 생산비는 요 생산비는 어때요? 여기 위치가 뭐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다 어떻다는 거예요. 생산비는 평균 생산비는 같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송비, 운송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번은 그런 뜻입니다.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 지불하고 남은 뭐다? 잉여. 요 잉여를 다 뭐 하겠다는 거요? 입찰 지대다 해서 이제 지주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다? 최대 지불 용이액이 되는 거다. 남은 거 다 주는 거니까. 예. 자,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토지 이용자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슨 이용이 된다? 집약지역 이용이 된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옳은 것은 요건 3번의 알론소의 무슨 이론이죠? 입찰 지대 이론입니다. 6번은 아까 했죠? 넘어갑니다. 자, 7번에서 아까 4번 틀렸다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뭐 7번에서 지대 지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영구히 발생하는 지대가 매년마다 일정하다면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지가이고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가라고 하는 게 뭐죠? 토지 가치를 줄여서 토지 가치 줄여서 지가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토지 가치는 뭐예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이런 말 배웠죠? 가치. 이게 토지 가치니까. 그러면 토지에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뭐냐 하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세요. 그럼 임대료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를 뭐라고 써요? 토지에서는 지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가 계속 받을 수 있죠? 토지는 영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고칠 줄 아나요? 알죠? 요게 뭐죠? 할인. 할인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만한 크기가 된다는 거죠. 요게 뭐다? 지가. 그래서 지가하고 지대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할인율하고 지대는 서로 지가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 할인을 많이 하면 지가는 낮아지니까. 그래서 1번 영구히 발생하는 지대가 매년마다 일정하다면 지대를 할인율로 뭐 하면 할인한 값이 곧 뭐가 되고 지가가 되고 이때 지대하고 지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대 관계에 있다.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에서 오는 수확액의 차이가 아까 뭐였죠? 지대.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죠.
근데 마르크스는 한계지대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봤고요. 티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 그게 다른 말로 위치 지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대는 뭐였죠? 수송비 절약분으로서 소비지나 도시 중심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지대는 어떻게 됐어요? 수송비를 많이 절약하니까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지대는 높습니다. 4번은 아까 틀렸다고 말씀드렸고, 5번 입찰지대라고 하는 게 뭐였죠?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이었다? 최대한의 금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주고 나면 초과인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수준일 때입니다. 자, 틀린 것은 4번. 8번 지대이론 틀린 거. 마르크스는 지대란 토지 소유자의 관계와 지배 종속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계지인 최열등지를 할지라도 지주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나요? 한다 그랬어요. 예, 1번은 맞네요. 리카도는 지대란 아까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계지인 최열등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만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맞죠? 그래서 우등지에서 지금 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3번 티넨은 위치에 따른 위치 지대수를 주장했고, 지대는 매상고 즉 가격에서 뭘 빼라 그랬어요? 생산비하고 수송비 빼고 남은 것이죠. 예, 3번 맞고, 입지주체가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 곡선이 뭐다? 입찰지대 곡선이었습니다.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고 0이 되는 수준이 됩니다. 자, 5번 틀렸고요. 9번 지대와 경제지대, 준지대 옳은 것을 뭐 이런 물었는데 기억번에 리카도에 따르면 쌀값이 비싸지면 그 쌀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대가 높아지나요? 리카도는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도 커진다 그랬어요. 기억번은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대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뭐 어려운 내용 없죠. 도시 공간 구조와 관련해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기억납니까? 그래서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자, 버제스는 요 동심원 이론은 아까 티넨 이론이 있었죠. 티넨의 위치지대설, 그게 다른 말로 고립국 이론이거든요. 요 고립국 이론을 어디에다 써먹은 거다? 시카고시에 써먹은 거다. 1920년대에 시카고시에 적용한 이론이다. 자, 그리고 이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입장에 접근한다. 도시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팽창해 나갈 때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팽창해 나간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있겠죠? 거기가 중심 업무지구인데 여기는 입지 경쟁이 어떠하다? 치열하다.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는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것, 호텔이니 백화점이니 뭐 시청이니 이런 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입지 경쟁에서 패해서 어때요? 가장 높은 지대를 내지 못하는 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규모 상공업 이런 게 존재하는 이런 지역을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 또는 점이지대라고 불렀다. 그럼 여기 소규모 상공업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또 요 바깥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근로자 주택지대, 다른 말로 저소득층 주거지대 또는 근로자 주택지대가 바깥쪽에 형성되고, 더 바깥쪽에 이제 뭐가 형성된다? 고소득층 주거지대 또는 중산층 주거지대가 형성되고, 맨 바깥쪽에 통근자 지대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가 5개의 동심원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1920년대는 산업자본주의가 극대화됐을 때인데 그 당시는 도심 안으로 들어갈수록 도시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보았다. 그 도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말은 그만큼 어때요? 범죄, 빈곤, 질병 이런 문제가 도심 안으로 들어갈수록 심각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동심원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은 어때요? 도시 내부 구조를 너무 단순화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어떻게 도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길 수 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이트란 학자가 선형이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이게 부채 선자라 그랬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 내부 구조가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지면 여기 중심 업무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교통망이 만들어지면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럼 접근성이 좋은 곳은 누가 들어온다? 가장 지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주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은 누가 될 거다? 고소득층이 될 거다. 위치가 좋은 곳은. 그럼 위치가 좋은 고소득층 주거지가 여기 형성되면 그 옆으로는 우리 같이 있으면 어때요? 친하게 지내봅시다. 그래서 중급 주거지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왜 같이 붙어 있으면 정의 외부효가 편익 누릴 수 있으니까 저 반대편에 뭐가 형성되고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형성되고 그 옆에는 이 사람들 출퇴근해야 되니까 도매 및 경공업지구, 도매 및 경공업지구 이런 식으로 보완적 지역이 형성된다.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가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쐐기형 이렇게도 표현한다. 쐐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문 같은 거 받칠 때 어때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앞에는 좀 뾰족하고 뒤에는 어때요? 이렇게 좀 굵어지는 요런 거 받쳐두죠. 이게 쐐기 모양입니다. 이게 부채꼴 같다. 그래서 쐐기형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었다. 근데 요런 단핵 이론이 아니라 해리스하고 울만이라는 학자는 다핵심 이론, 런던시를 분석해서 다핵심 이론을 전개하는데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다핵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한다는 이론이고 왜 다핵인데요? 그랬을 때 다핵의 성립 원인과 관련해서 자, 어떤 활동은 특수한 뭐가 필요하다? 특수한 시설이나 뭐 위치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특수한 시설이나 위치를 중심해서 모이니까 핵이 만들어진다. 자, 또 어떤 활동은요? 집적 이익이 있다. 모여 있을 때 이익이 있다는 거죠. 어떤 활동이죠? 동종이나 유사 점포끼리는 어때요? 집적 이익이 있으니까 모이게 된다. 그런데 이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질적인 것들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건 이해가 상반되네요. 그럼 이해가 상반되면 같이 입지할 수가 없죠.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있어서 그것은 분산해서 입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분산해서 입지하게 되면 떨어진 곳에 또 핵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업종은요. 고지대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고지대 지불 능력이 부족하면 높은 지대를 지불하지 못한 업종은 지대가 좀 낮은 곳에 그런 업종끼리 모이게 되는 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핵이 성립한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자 10번입니다.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옳게 연결된 거. 자, 1번 기억번.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된다. 이건 뭐죠? 다핵심 이론이네요.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된다. 동심원 이론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의 접근성이 집가 영향을 준다. 이건 뭐죠? 선형 이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1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틀린가고 물었는데요. 1번 입찰지대 이론은 도시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서 지대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대는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입찰지대 이론에서 도심에 가까이 가면 무슨 이용이 된다 그랬어요? 집약적.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으니까 더 높은 지대에 지불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 된다. 자, 2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원을 그리면서 중심지로부터 성장하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어때요? 높아지고 인구 밀도도 높아진다. 틀렸죠? 중심지에 가까이 갈수록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고 인구 밀도도 높아지는 거죠. 자, 2번 틀렸네요. 자, 선형 이론은 도로망을 따라 도시의 경제 성장과 증가된 인구가 집가, 주거환경, 주민소득 등에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섹터가 부채꼴 모양입니다. 확대 이동되어 배치된다는 이론입니다. 다핵심 이론은 기존 단일 도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리스 올만 등에 주장된 이론이다. 맞는 말입니다. 선형 이론은 도시 주거 공간 유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을 고려하고 있다. 가장 집가 지불 능력이 높은 주체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건 2번. 12번 틀린 거. 자, 1번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다.
자, 맞고요. 동심원설은요. 중심업무지구, 천의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문자지대 5개의 동심원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 맞고요. 선형이론에 하면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상류층이 기존의 도심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추구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입지를 선정한다. 맞고요.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이 필요하다. 맞죠? 유사활동 간에는 집중지향성이니까 모이게 되죠. 이질활동 간에는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있다. 맞네요.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이런 걸 들 수 있다. 맞네요. 예. 자, 5번 동심원 이론에 하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나 지대 인구 밀도가 어때요? 낮아지겠죠. 멀어지니까. 그리고 범죄나 빈곤, 질병 같은 도시 문제도 어때요? 감소하겠죠. 안으로 들어올수록 도심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런 문제는 커진다고 보니까. 자, 따라서 5번이 여기선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래서 거주지와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문자지대 이런 식으로 어때요? 분화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자, 니은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천의지대는 중심업무지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맞네요. 이 천의지대는 중심업무지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높은 상류층은 기존의 도심지역과 주요 교통망을 추구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집지 선정한다. 아까 나왔죠? 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하고 유사한 활동 간의 집중지향성 이런 게 다 다핵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 맞네요. 자, 그러면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 끝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토지시장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다 알고 있더라도 의뢰인이 와서 어때요? 나 상가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건 안 배웠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는 게 뭐다? 입지론이다. 그걸 해줘야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론 이야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자, 입지론과 관련해서는 자, 14번 문제 바로 보시죠. 자,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가 하고 물었는데 입지 조건은 자연적 조건하고 인문적 조건이 있는데 전자는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나 후자는 극복할 수가 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인문적 조건은 인간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지만 자연적 조건은 상대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대 집값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이용이 되죠? 집약적 이용이 되니까 단위 면적당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조방이 아니죠. 주거지로서 우뚝 솟은 봉우리는 바람바지가 되어 나쁘나 반대로 움푹 패인 소형 분지는 안정감이 있어 좋다. 그래서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 사세요. 예. 비만 내리면 어때요? 조용히 여기서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좀 이상하죠. 예. 자, 3번. 예. 안 배웠는데 학교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4번 농업 입지를 고려한 경우 생산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칠학과 거리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에 땅 사놓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한번 지어 보세요. 자, 그러면 거리 이런 게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 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경작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4번도 틀렸죠. 5번 공업지의 입지조건은요. 시장과의 접근성, 원재료나 노동력 확보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지방세 감면 혜택은 있는가, 교통, 통신, 재유무 이런 게 중요하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입지론에서는 무슨 입지론이 있다 그랬죠? 입지론에서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입지론이 뭐라 그랬어요? 공업 입지론하고 상업 입지론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자, 공업 입지론에서는 특히 핵심이 뭐예요? 공장 어디 지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베버란 학자가 어디 지어라 그랬어요? 최소 비용이론.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으세요. 그때 베버는 비용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어요?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 또 뭐가 있었죠? 노동비, 인건비 있었죠? 또 하나가 집적이익.
모여 있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 최소니까 수송비도 아껴야 되고 노동비도 아껴야 되고 직접 이익은 극대화되어야 비용이 어때요? 절약될 수 있다. 이건 이익이니까. 그럼 수송비와 관련해서는 특히 베버가 중시한 게 수송비라 그랬죠. 수송비는 원료하고 제품의 뭐하고 비례관계 있죠? 무게하고 거리. 수송되는 무게하고 거리하고 수송비는 비례관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돼요? 여기 원료 지향형하고 시장 지향형이 나오는 거죠. 원료직에서 원료를 어디까지 가져와야 된다? 공장까지 가져와야 된다. 그럼 원료 수송비가 들겠죠? 또 공장에서 뭘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까지 가져가네요. 그럼 무슨 수송비가 들어요? 제품 수송비가 들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료 무게가 제품 무게보다 무겁다. 그러면 당연히 원료 수송비가 뭐보다 많이 들어요? 제품 수송비보다 많이 들겠죠? 그럼 공장 어디 지어야 돼요? 원료지 근처에다 지어놔야 되겠죠?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료 지향형 입지는 기본적으로 제품으로 갈수록 중량이 증가하는 거요, 감소하는 거요? 감소하는 산업입니다. 즉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시장 근처에다 공장 지어라. 왜요? 제품이 더 무거우면 여기다 공장 지어놔야 되겠죠? 그 말은 제품으로 갈수록 중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청량음료, 맥주 이런 거라 그랬죠? 물이나 공기처럼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원료인 보편 원료를 물이나 공기 이런 거 넣어놓으면 제품 용량이 아주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를 많이 쓰는 거는 어디에다 공장 지으세요? 시장 가까이에다 공장 지어 시장 지향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 그걸 편제 원료, 다른 말로 국지 원료. 요런 그 원료를 많이 쓴다. 그럼 어디에다가? 원료지 근처에다 공장 지으세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료 지수라는 말이 있고 입지 중량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원료 지수는 여기 있는 국지 원료 중량을 다른 말로 편제 원료입니다. 뭐로 나눈 거죠? 제품 중량으로 나눈 거죠. 자, 나누었을 때 자, 얘가 1보다 크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원료가 뭐보다? 제품보다 더 무겁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지향형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 이 말은 제품이 더 무겁다는 뜻이니까 시장 지향형이 되고 결론만 아시면 된다 그랬어요.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뭐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여기는 입지 중량이 뭐보다? 2보다 작으면 뭐다? 시장 지향형이 되고 그 다음에 원료가 부패하기 쉽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 공장 지어야 되죠? 원료지 근처에다가. 근데 제품이 부패하기 쉽다. 그럼 어디에다가? 시장 근처에다 지으세요. 이 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베버는 이런 걸 다 따져서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으라 그랬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90쪽에서 1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원료 지향형을 선호하는 산업으로 틀린 것 이래 물었어요. 거기 2번에 나오는 중량 무슨 산업? 감소 산업. 원료 지향형입니다. 3번에 나오는 원료가 부패하기 쉽다고 돼 있죠? 원료 지향형입니다. 4번 편제 원료를 많이 쓴다고 돼 있죠? 5번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다 어디였죠? 원료 지향형인데 1번에 있는 중간재나 완제품을 많이 생산한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지 유형을 옳게 나열된 것 이래 물었습니다.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대요. 그럼 어디로 가야죠?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집적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집적이익은 모여 있으면 원료나 시설, 정보 이런 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그럼 모여 있는 데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정보, 시설, 원료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가세요? 집적 이익이 있는 곳에 가세요. 그게 뭐죠? 집적 지향형입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용공을 많이 쓴다 그러면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가야 되겠죠. 그게 뭐다? 노동 지향형 입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쓴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 없네요. 자, 17번. 자, 공장 부지 입지 요인 및 입지론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공업 입지를 선정할 때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시장과의 거리, 원료 생산지와의 거리 이런 거 고려하고 정치나 국방, 개인의 선호 등에 의한 비경제적 인자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에 보면 입지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나요? 몇 쪽에 있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56페이지에 있어요. 그 입지 인자에 보면 경제적 인자도 있고 뭐 있어요? 비경제적 인자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비경제적 인자에 보면 정치, 국방적 가치 또는 개인의 선호 이런 말도 나와 있나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공업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아니죠.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원료의 무게하고 부피에 비해서 제품의 무게하고 부피가 크면 어디로 가라고요? 시장. 제품이 더 무겁다 그랬죠? 그러면 시장으로 가세요. 3번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 여기 이야기죠? 중량이 무슨 산업? 증가하는 산업.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이런 건 제품성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에다 공장 지으세요? 시장 지향형 입지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미숙용공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노동지향형 산업에 해당한다. 맞나요? 자, 미숙용공을 많이 사용한다는 노동지향형 맞습니다. 근데 기술의 연관성이 높대요. 그거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집적 지향형입니다. 그게 기술 연관성이 높으니까 모여 있을 때 서로 어때요? 아까 정보나 시설 원료 이런 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연관성이 높다. 이거는 집적 지향형 산업이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말고 한 사람 더 배운 사람 있죠?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기억납니까? 레시는 공장 어디 지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어디 지어라 그랬어요?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 지어라. 그거 어떻게 찾았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 공장 입지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가장 가운데에 공장 입지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그래서 이런 원추형 모양이 나온다 그랬죠? 왜 수요량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는 뭐도 들어있지만 제품 가격도 들어있지만 뭐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수송비도 들어있다. 기억납니까? 아니 제가 라면 하나 살 때 라면 하나 사러 가는데 우리 집 앞에서는 500원인데 1000원인데 라면 하나 저기 어디 갔더니 마트 갔더니 500원 할인하더라. 그러면 마트 가는 때 뭐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6,000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소비자가 500원 주고 사왔어요. 라면. 그럼 라면 가격은 500원이에요? 6,500원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소비자가 이게 지불하는 가격이 이게 거리가 멀을수록 수송비가 많아지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럼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러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다 공장 지으라고요? 여기 수요 원추형 모양을 그려놓고 요 꽃갈콘 모양이 어떻게 될 때 가장 크게 그려지는 곳이 있을 거다. 그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거기가 최적 공장 입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 요약집에 보면 꽃갈콘도 그려놓고 해놨으니까 그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5번에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에서 뭐 할수록 멀어질수록 수량이 적어지죠. 그거는 수송비를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5번은 맞고 4번이 틀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무슨 입지론 하죠? 상업 입지론 합시다. 예.